2025년 1월 영국의 한 도시에 영화의 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유리가 손바닥만한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손가락이 곱아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낡은 가정용 난방은 그 추위를 버티지 못했고 거리의 가로수에는 길고 투명한 고드름이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무언가를 찾아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일하던 대형 슈퍼마켓은 그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매대에 잔뜩 쌓아둔 전기난로가 1시간 만에 동났고 따뜻한 음료를 진열한 코너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손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매장 아닌데도 모두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비어가는 매대를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그 매장의 식품 구매 매니저였습니다. 차에 관해서라면 영국 안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영국이야말로 차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제 몸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콩차가 아니면 그것은 차도 아니라고. 저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향이든 빛깔이든 우려낸 시간이든 차에 관한 거라면 제 눈과 코를 속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노란 병 하나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건너온 차라고 했습니다. 이게 차라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저 매운물일 거라고, 영국 사람 입에는 맞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은 물건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작은 한 모금이 제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던 한 도시 전체가 어떻게 그토록 작은 차 한 잔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겼는지, 그리고 차의 나라가 영국 하나뿐이라 믿었던 제가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 지금부터 그 잊지 못할 겨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거리 콜린스입니다. 영국 북부 요크셔에서 나고 자랐고 그해 45이 되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식품 구매를 책임지는 매니저로 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어떤 물건을 매대에 올릴지, 어떤 물건을 내릴지 결정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한 해에 제 손을 거쳐 매장에 들어오는 상품이 수천 가지에 달했습니다. 그 수많은 물건 가운데 무엇이 팔리고 무엇이 외면받을지를 가려내는 눈썰미, 그것이 제 밥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착을 가진 분야는 단연 차였습니다. 영국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차를 권하고 힘든 하루의 끝에는 진한 홍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앉아 처음 마신 밀크티의 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지던 그 따뜻함을요.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잔이면 젖은 마음까지 보송하게 마르는 것 같았죠. 제게 차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삶의 한가운데 자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 관한 한 제 자신을 전문가라고 여겼습니다. 인도산 잎과 스리랑카산 잎의 차이를 코끝으로 가려냈고 물의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려내는 시간이 30초 길어지면 떫은 맛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우유를 먼저 넣을 때와 차를 먼저 따를 때 맛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걸어다니는 차 사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상차가 매장에 들어오면 다들 제 의견부터 물었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면 진열되었고 제가 고개를 저으면 그 차는 매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차 회사 영업사원들은 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매장에 발도 못 들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가장 좋은 차를 들고 가장 정중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 제 안에서 차에 관한 자신감은 점점 단단한 자만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단단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차는 영국에 있다는 믿음이었죠. 차의 역사도, 차를 마시는 문화도, 차를 즐기는 예법도 우리가 가장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의 티타임, 정갈하게 차려진 3단 접시, 잔을 드는 손가락의 각도까지. 그 모든 것이 영국이 만들어낸 차의 품격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차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삐뚤어졌습니다. 그것은 차의 흉내일 뿐 진짜 차는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단정짓곤 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매려 있었는지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 처음으로 한국 식품 이야기가 나온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본부장인 데이비드 위트모어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매출 압박에 늘 시달리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출원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디든 눈을 돌리는 사람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제안서가 한 부 놓여 있었습니다. 마거릿, 한국 식품 수입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요즘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인기라더군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제안서를 받아들었지만 표지를 넘기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새빨갛고 매운 것들 뿐이었거든요. 텔레비전에서 본 김치며 매워서 입에 불이 난다는 라면이며 우리 매장의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맛을 즐기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점잖은 노부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 평생 같은 홍차만 마셔온 어르신들. 그들에게 새빨간 한국 음식을 권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책상 한쪽으로 슬쩍 밀어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 철 유행하다 사라질 물건이겠지 하고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어디쯤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조차 흐릿했습니다. 그저 멀고 낯선 동쪽 어느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차가 영국 손님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건 제게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수입업체의 담당 직원이 직접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32살이라고 했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제품을 과장해서 떠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 영업하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최고라며 침을 튀기기 마련인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그 태도가 제게는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물건에 그렇게 자신이 있나? 아니면 그냥 의욕이 없는 건가 싶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병 몇 개를 꺼내 제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노랗고 걸쭉한 액체가 담긴 병, 짙은 갈색 액체가 담긴 병, 라벨에는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차가 아니라 잼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을 흔들어 보니 안에 내용물이 끈적하게 출렁했습니다. 제가 아는 차는 맑고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마른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빛깔과 향을 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건 마치 설탕에 절인 과일 같았습니다. 병 안에는 잘게 썬 건 과일 조각과 껍질까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노란 유자차는 마치 마멀레이드처럼 보였고 갈색 생강차는 진득한 시럽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차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그림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한 숟갈 풀어서 드시는 차예요. 특히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끓여주는 차이기도 해요. 이수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물에 녹여 마신다는 발상부터가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차란 모름지기 잎에서 우러나야 진짜라고 믿었으니까요. 가루나 농축액을 물에 타먹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차가 아니라 그저 달콤한 음료에 가까웠습니다. 마트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사 마시는 인스턴트 음료와 다를 게 뭔가 싶었습니다. 특히 생강차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강이라면 영국에서도 요리에 쓰는 향신료였습니다. 빵을 구울 때 조금 넣거나 고기 요리에 풍미를 더할 때 쓰는 정도였죠. 알싸하고 톡 쏘는, 잘못 씹으면 혀가 얼얼해지는 그 맛. 그런 것을 차라고 통째로 우려 마신다니. 상상만 해도 입천장이 따끔거리고 혀끝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 실수로 생강 조각을 통째로 깨물었던 기억이 불쑥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 노란 병을 손가락 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매운물 아닌가요? 우리 손님들은 이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향신료를 뜨거운 물에 풀어서 마신다니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팔리지 않을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20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며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을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명함은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그녀가 매장 문을 나설 때 차가운 바람이 잠깐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노란 병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제안서는 서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 위에 다른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명함 한 장만 책상 모서리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푸른 글씨로 이수진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매대에 한국차가 오를 일은 영영 없을 거라고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매대를 점검하고 매출 보고서를 정리하고 다음 분기 발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표 어디에도 한국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도시 전체를 낮게 짓누르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며칠 안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칠 거라는 예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추위가 될 거라고, 어쩌면 영하 깊은 곳까지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히터 온도를 한 칸 올리며 별 생각 없이 그 소리를 흘려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난방이 튼튼하니 괜찮을 거라고, 매장도 늘 그래왔듯 잘 굴러갈 거라고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침대에 누워 평소처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가올 며칠이 얼마나 혹독할지, 그 추위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해질지 알지 못한 채로요. 그 한파가 제 매장을,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비웃으며 밀어냈던 그 노란 병을 머지않아 제 발로 다시 찾게 될지, 그날의 저는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파는 예보보다 사흘이나 빨리 들이닥쳤습니다. 화요일 새벽, 저는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이 집 모서리를 핥히며 내는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처마에는 제 팔뚝만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켜자 긴급 재난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 도로 통제 안내, 그리고 사상 최저 기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평소 20분이면 가던 길을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길 한복판에 멈춰서 있었고 버스는 아예 운행을 멈췄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준 채 거북이처럼 기어갔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발끝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번 한파로 도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노약자들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영국에서 살았지만 이런 추위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도 없었습니다. 매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장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정문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은 주차장 끝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추위에 1시간 넘게 기다린 듯 사람들의 어깨와 모자 위에는 눈이 서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들 두툼한 외투에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싸맨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장 안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진열대의 가격표가 일제히 펄럭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한 군데였습니다. 따뜻함을 살 수 있는 곳, 전기난로 매대였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코너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난로 어디 있어요? 더 없나요? 히터요, 히터.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매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전기난로 재고가 오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곳은 따뜻한 음료 코너였습니다. 핫초코, 인스턴트 수프, 그리고 차. 진열대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날라채워도 채우는 속도가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손님은 마지막 남은 핫초코 한 상자를 두고 다른 손님과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추위는 점잖던 사람들마저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단 하나, 몸을 데워줄 따뜻한 한 잔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은 갈 재고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줄은 매장 끝까지 이어졌고 손님들의 장바구니에는 따뜻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단골 노부인까지 핫초코 상자를 하나를 안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직원 한 명이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매니저님, 따뜻한 음료 쪽 물건이 다 떨어졌어요. 홍차도, 핫초코도, 수프도. 손님들은 계속 밀려오는데 내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황급히 발주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절망적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도로가 막혀 배송 트럭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모든 매장이 똑같이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추가 입고는 빨라야 사나흘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에게 내줄 따뜻한 무언가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위트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답답함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알아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 한파 앞에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매대를 비워둔 채 손님을 돌려보낸다는 건 매니저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추위에 따뜻한 것을 찾아 우리 매장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대를 채울 물건이 없는 매니저란 청할 없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무력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 올리버를 봐주던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마거릿, 올리버가 종일 열이 안 떨어져요. 독감인 것 같아요. 병원에 전화했는데 이 날씨에 응급 상황 아니면 오기 힘들다고 하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아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12살 올리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될 것처럼 뜨거운 열기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볼은 열 때문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장난기 가득하던 아이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 너무 추운데 또 더워. 올리버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해열제를 먹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수프를 데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이 부어 아무것도 삼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 좋을 텐데 집에 있던 홍차를 끓여줬더니 쓰고 떨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잠도 더 못 잤습니다. 아이가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무언가가 우리 집에도 없었던 겁니다. 영국의 모든 가정에 차가 있다지만 정작 아픈 아이를 위로해줄 차 한 잔은 없었습니다. 저는 찬장을 다 뒤졌지만 떫은 홍차와 커피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올리버의 열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는 매장에서 빈 매대를 보며 발을 굴렀고 밤에는 아픈 아들을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따뜻한 것 하나가 이렇게 간절한 순간이 제 인생에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손님들도 제 아이도 모두가 따뜻함을 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성에가 두껍게 끼어 바깥 세상이 온통 뿌옇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식어버린 홍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에서는 이미 온기가 다 빠져나가 차갑고 떫은 기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푸른 글씨의 명암, 그리고 그 조용한 여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끓여주는 차예요. 저는 그 말을 비웃으며 흘려들었습니다. 매운 물이라고 단정짓고 밀어냈죠. 그땐 그 말이 그저 장사꾼의 흔한 과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위에 떠는 손님들과 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앞에 두고 보니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하던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조용한 믿음 말입니다. 정말일까? 정말 그 노란 병이 추위에 떠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데워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차 전문가가 향신료를 물에 탄 그 단음료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꼴이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빈 매대 앞에서도 아픈 아이 앞에서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에 관해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저는 단 한 잔의 위로도 건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알던 차의 세계가 어쩌면 제 생각보다 훨씬 좁았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처음으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둔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낮에 매장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 그녀가 두고 간 명함이 끼어있을 터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낼까 말까 저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명함의 번호를 눌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스스로 꺾는 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빈매대와 앓는 아들 앞에서 그 신념은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 20년 믿음에 처음으로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한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결국 그 명함을 꺼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눈이 뻑뻑했고 눈꺼풀이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올리버는 여전히 열에 시달려 끙끙거렸고 매장 매대는 전날보다 더 황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무언가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더는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제 20년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빈 매대와 앓는 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도 아이의 열을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그녀를 그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냈으니까요. 매운물이라고 팔리지 않을 거라고 면전에서 단언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조금도 서운한 기색 없이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 당담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장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음료가 동났고 입고가 막혔고 손님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며칠 전 제가 했던 말이 자꾸 목에 걸렸습니다. 매운물이라고 팔리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던 그 말입니다. 저는 그 사과를 입에 담지 못한 채 빙빙 돌려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집에 12살 아들이 독감으로 앓고 있는데 사흘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다고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차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아픈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눈길 같은 도로를 뚫고 그녀는 정말로 그날 오후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이 다 끊긴 그 날씨에 무거운 상자를 들고 어떻게 왔는지 짐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상자 2개를 들고서요. 코끝과 귀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외투 어깨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지만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거절당하고도 다시 도우러 온 그 마음 앞에서 며칠 전 차갑게 굴었던 제 모습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장 한쪽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 병 하나를 열어 머그잔에 한 숟갈을 듬뿍 떠넣었습니다. 끓는 물을 붓자 노란 덩어리가 천천히 풀리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좁은 휴게실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이 코로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맡아온 어떤 차향과도 달랐습니다. 홍차의 묵직한 향도, 녹차의 풋풋한 향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에 잘 익은 과일과 알싸한 뿌리가 어우러진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차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향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다는 사실에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셔보세요. 서면보다 한 모금이 빠르니까요. 그녀가 잔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잔 표면에 맺힌 김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향신료 물일 거라고, 한 모금 마시면 혀가 얼얼해질 거라고요. 평생 굳어온 그 편견이 입술 앞에서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차분한 눈빛이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김을 한번 불어시킨 뒤 조심스레 입술을 댔습니다. 그런데 첫 모금이 혀에 닿는 순간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은은한 단맛이었습니다. 설탕처럼 텁텁한 단맛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에서 나는 맑고 깨끗한 단맛이었습니다. 꿀과 과일즙이 어우러진 듯한 그 단맛이 입안을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생강 특유의 알싸함이 따라왔는데 제가 두려워하던 것처럼 혀를 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맛을 받쳐주며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단맛과 알싸함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손발을 맞춰온 한 쌍의 무용수처럼요. 그리고 그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정말 거짓말처럼 가슴 한가운데에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잔을 입에서 떼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는 아직도 그 부드러운 단맛과 알싸함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줄기를 타고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며칠 동안 얼어있던 몸 구석구석이 안에서부터 데워지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꽁꽁 언 땅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샘물이 솟아나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영국 홍차를 마실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홍차는 카페인으로 머리를 잠깐 깨우고 정신을 환기시킬 뿐입니다. 마신 직후엔 따뜻하지만 금세 식고 오히려 카페인 탓에 손발이 더 차가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차는 달랐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 자체를, 그것도 가장 깊은 곳부터 데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기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마시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불을 켜는 거잖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수진은 그제야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특히 생강을 끓이거나 가공하면 진저롤의 일부가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 쇼가올이 진저롤보다 항염 효과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돼요.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고 코가 막힐 때 특히 좋죠.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추운 겨울이면 그리고 감기 기운이 돌 때면 어머니가 이 차를 끓여 가족에게 먹였습니다. 약이 귀하던 시절에는 이게 곧 약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잔 속의 노란 액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생강은 몸에 좋다고들 했습니다. 빵에 넣고 고기에 넣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차로 끓여 마실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뿌리의 효능을 알고 가장 따뜻한 형태로 몸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단음료라고 비웃었던 그 안에 그렇게 깊은 지혜가 녹아 있었던 겁니다. 영국이 잎을 우려내는 차의 문화를 가졌다면 한국은 뿌리와 열매를 절여 약처럼 끓여 마시는 전혀 다른 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의 세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을요. 제가 평생 알아온 차는 그 광활한 세계의 한 귀퉁이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이 차의 나라라는 제 자부심은 우물 안에서 하늘이 전부라고 믿어온 개구리의 자부심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는 휴게실에서 그 한 잔을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잔바닥에 가라앉은 작은 유자 조각까지 남김없이요. 잔을 다 비웠을 때 며칠 동안 제 몸을 짓누르던 한기와 피로가 한결 가셔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샌 탓에 무겁던 머리도 한결 맑아진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뜨거운 물을 마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제 몸의 깊은 곳에 작은 불씨가 지펴진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빈잔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차에 관해 안다고 자부했던 제가 정작 차의 가장 근본적인 힘 하나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이수진이 휴게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가져온 차를 손님들에게도 한번 권해보면 어떻겠냐고요. 믿져야 본전이니 시음만이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 몸으로 직접 느낀 그 따뜻함이라면 추위에 떠는 손님들에게도 통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은 가져온 차를 매장 한쪽에 풀어놓았습니다. 유자차와 생강차, 대추차까지 처음엔 시험 삼아 작은 배대 하나만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장 입구 가까운 곳에 작은 시음대를 차렸습니다. 전기포트와 종이컵, 그리고 노란 병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죠. 그녀가 직접 시음용 차를 끓여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낯선 노란 음료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떨던 손님들은 따뜻한 김이 오르는 잔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그 따뜻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노란 음료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얼굴이 차가 입에 닿는 순간 놀라움으로 활짝 열렸고 그리고 이내 깊은 편안함으로 풀어졌습니다. 추위에 잔뜩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 근육이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노부인은 잔을 받아들고 두 손으로 감싸진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처럼요. 한 중년 남자는 한 잔을 다 비우고는 곧장 노란 병 3개를 집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한 모금 먹여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같은 걸 몇 병이나 사갔습니다. 시음대 앞에는 어느새 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가슴이 묵직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토록 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제가 그렇게 비웃으며 밀어냈던 그 노란 병이 너무도 쉽게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전기난로도 비싼 핫초코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차 한 잔이 추위에 지친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을 채울 물건이 없어 무력했던 제게 그 작은 시음대는 마치 작은 모닥불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가에 모여드는 광경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시음배의 차는 그날 가져온 것이 다 동나 이수진이 다음날 더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칠째 텅 비어있던 우리 매장에 처음으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수진에게 차 몇 병을 얻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의 손님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반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통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고 열에 시달리는 제 아들 올리버. 만약 이 차가 정말 추위에 떠는 사람을 데우고 감기 기운을 다독여준다면, 그래서 어른인 제 몸까지 이렇게 데워주었다면, 어쩌면 사흘째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우리 아이에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슴에 꼭 품고 저는 가방 속 노란 병을 몇 번이나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며 빙판길을 조심조심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다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그 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외투에 묻은 눈이 녹아 바닥에 툭툭 떨어졌지만 그것을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곧장 주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노란 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급해 미끄러운 뚜껑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에 열렸을 뚜껑이 그날따라 손가락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머그잔에 유자 생강차를 한 숟갈 넉넉히 떠넣고 펄펄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노란 덩어리가 물속에서 천천히 풀리며 휴게실에서 맡았던 그 달콤하고 알싸한 향이 우리 집 주방에도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며 차가 골고루 풀리도록 했습니다.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따뜻한 향이 며칠째 추위와 고통에 갇혀있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가 2,000장을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식기를 기다려 잔을 들고 조심스레 올리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가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죽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한 아이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 새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며시 일으켜 앉히고 잔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올리버, 엄마가 새로운 차를 가져왔어. 한국에서 온 차래. 따뜻하고 달콤한 거야. 딱 한 모금만 마셔볼래? 아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쓰고 떫은 홍차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젯밤 제가 끓여준 홍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삼키지 못한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부은 목으로 무언가를 넘긴다는 건 아이에게 칼날을 삼키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이는 대신 잔을 아이의 코끝에 살짝 가져다 댔습니다. 향이라도 먼저 맡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아이의 코로 스며들자 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잔뜩 찡그리고 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더니 감았던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무언가에 반응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좋은 냄새. 아이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또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차가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입가에 다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모금만이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이가 마른 입술을 작게 벌리고 아주 조금, 정말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이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목을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아이가 무언가를 삼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뱉어내거나 고통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에 번진 것은 고통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안 아파. 목이 안 따가워. 그리고 달아. 올리버가 갈라진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잔을 두 손으로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사흘 동안 누워만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잔을 잡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한 모금씩 차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어있던 목에도 그 부드럽고 따뜻한 차는 신기하게도 자극 없이 넘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매운 향신료라면 자극이 됐을 텐데 잘 절이고 끓인 그 차는 오히려 부은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아이는 조금씩 속도를 내어 차를 넘겼습니다. 잔의 반쯤을 비웠을 때 아이의 창백하던 볼에 옅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며칠 동안 추위에 얼어있던 아이의 작은 몸이 안에서부터 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까지 차갑던 아이의 손에도 차츰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콱 메었습니다. 무릎에 올려놓은 두 손이 저절로 떨렸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가 제가 그토록 매정하게 비웃으며 밀어냈던 그 노란 차 한 잔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어떤 비싼 음식도 해내지 못한 일을 그 작은 노란 병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올리버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베개에 머리를 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 이제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끙끙 앓느라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가쁘던 숨이 고르게 가라앉고 찡그렸던 미간이 부드럽게 펴졌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물덩이 같던 열도 한결 내려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이제는 두렵지 않은 사람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깰까봐 한참을 그 곁에 앉아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방에 나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낳아서 흘리는 안도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차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제가 정작 제 아이가 가장 아플 때 단 한 잔의 위로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평생 차를 다뤄왔다는 사람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매운 물이라고 팔리지 않을 거라고 면전에서 비웃었던 그 차가 제 아이를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잠들게 했습니다. 제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밤 저는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습니다. 이수진이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또렷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아픈 자식에게 끓여주는 차라고요. 약이 귀하던 시절 한국의 어머니들은 추운 겨울 자식이 감기에 걸리면 이 차를 끓여 먹였을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끓여온 그 따뜻한 마음이 머나먼 영국의 제 아이에게까지 고스란히 닿은 것이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리버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다시 장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차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수입 자료를 찾아보고 이수진에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제가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던 그 노란 병들 뒤에는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유자차 수출량은 한 해 2만 톤이 넘었습니다. 2만 톤이라니. 작은 병 하나하나로 따지면 도대체 몇 천만 개에 달하는 양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수출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통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어엿한 수출 상품이었던 겁니다. 유럽으로, 미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제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노란 차는 이미 세계 곳곳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이 차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제가 정작 세계가 한국의 차에 빠져드는 흐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밖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영국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이미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출품의 무려 99% 이상이 무관세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훌륭한 차들이 무거운 관세 부담 없이 그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매대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이 비싼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동안 한국 차는 그 장벽 없이 영국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가격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품질도 좋은데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니. 매니저로서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식품을 그저 자극적이고 낯선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새빨간 음식 몇 가지로 한 나라 전체를 멋대로 단정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치밀한 산업과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유통망이 있었던 겁니다. 한 병의 유자차를 만들기 위해 한국 남쪽 지방의 농부들은 따뜻한 햇볕 아래 유자나무를 정성껏 기른다고 했습니다. 잘 익은 유자를 하나하나의 손으로 따고 껍질을 곱게 채 썰고 꿀과 설탕에 정성스레 절여 오랜 시간 숙성시킨다고요. 생강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생강을 골라 깨끗이 손질하고 알맞게 가공해 그 효능을 가장 잘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수백 년 동안 이어내려온 노하우와 손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뚝딱 찍어내는 인스턴트 음료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좁은 편견이 그 거대하고 정교한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단 한 모금도 마셔보지 않고 한 나라의 오랜 지혜와 정성을 통째로 무시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데이비드 위트모어 본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통차를 정식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입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본부장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매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품목이었으니까요. 차에 관해서라면 제 말이 곧 법이던 매장에서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거릿, 이거 당신이 직접 안 팔린다고 했던 그 한국차 아닌가요? 며칠 만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오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입을 떼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직접 마셔보지도 않고 매운물이라 단정했던 제 잘못입니다. 이 차는 지금 이 한파에 우리 손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입니다. 시음회에서 이미 손님들이 증명했고요. 무엇보다 어젯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던 제 아들이 이 차를 마시고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팔립니다. 본부장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어린 확신을 익었는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자기 판단을 번복한 적 없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본부장도 느꼈을 겁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곧장 발주를 승인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사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20년 쌓아온 자부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전문가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매장에 한국 전통차 50박스가 정식으로 입고되었습니다. 유자차와 생강차, 그리고 대추차까지. 매대 한 칸을 통째로 비워 그 노란 병들로 채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손으로 거부했던 바로 그 차들이 이제는 우리 매장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팔려나간 상품이 다름 아닌 제가 가장 무시했던 그 노란 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작은 차 한 잔이 우리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그때까지도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차가 정식으로 매대에 오른 그 주, 저는 매장에서 벌어진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50박스. 본부장을 설득해 어렵게 들여온 그 처음 물량이 제 예상을 비웃듯 단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저조차 이렇게까지 팔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음회로 이미 맛을 본 손님들이 정시 판매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개장 시간에 맞춰 매대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직원이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와 노란 유자차병을 진열하는 족족 손님들의 장바구니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병을 채워넣는 직원의 손길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손님들의 손이 먼저 다가와 병을 집어들 정도였습니다. 한 병을 사려던 손님이 옆 사람이 2병, 3병씩 담는 것을 보고는 덩달아 더 집어들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사람들에게 그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집에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할 따뜻함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마치 비상식량을 챙기듯 사람들은 이 노란 병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은 제게 다가와 다음에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줄 수 있느냐고까지 물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꼭 사두고 싶다면서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차를 산 손님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 맛과 효능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마셔보고 좋으면 곧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동네뿐 아니라 옆 동네에서까지 차로 30분 거리를 운전해 그 노란 차를 찾아 우리 매장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다른 마트에는 이 차가 없다며 일부러 우리 매장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매대를 채우는 속도가 비워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파 초기 제가 빈 매대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그때와는 정반대의 광경이었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팔려서 매대가 비었던 겁니다. 저는 다급히 이수진에게 연락해 제 주문을 넣었습니다. 처음 50박스로 시작했던 주문이 다음 주문에서는 수십 배로 불어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험 삼아 들여놓은 작은 매대 하나가 이제는 매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효자 상품이 된 겁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재고가 들어오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한번 그 따뜻함을 맛본 사람들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두려 했고 새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됐습니다. 이수진은 본국의 생산 일정을 조율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한국의 공장이 영국의 작은 도시 하나를 위해 바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농장과 공장에서 영국의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차가 정성껏 만들어져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영국이 노란 차 한 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판매대 앞에 선 손님들의 얼굴을 지켜보는 것이 그 즈음 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을 그리고 위로를 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유자차 병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한참을 매대 앞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분주히 병을 집어가는 와중에도 그분만은 그 자리에 멈춰 병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분을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는 처음이요. 눈물이 다 나는구먼.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작년 겨울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고요? 혼자 맞는 첫 겨울, 난방을 켜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텅 빈 집에서 추위를 견디던 어느 날 손녀가 사다 준 이 차를 우연히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한 잔이 마치 누군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다고요. 몸만 데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까지 녹여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그분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추운 날이면 늘 따뜻한 걸 손에 쥐어주곤 했지. 이 차를 마시니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외롭지가 않더군. 그 말씀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것은 그저 노란 병에 담긴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끓여온 그 정성이 머나먼 영국의 외로운 노인에게까지 가닿아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차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저는 20년을 차와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차의 진짜 의미를 그 노신사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차를 평가할 때 향이 얼마나 좋은지, 빛깔이 얼마나 맑은지, 우려내는 시간이 적절한지만 따졌습니다. 그건 차의 겉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좋은 차란 향이 뛰어나거나 빛깔이 맑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데워주는 차, 외로운 이의 곁을 지켜주는 차, 그것이 진짜 좋은 차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진리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차 한 잔에 그 마음을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매장에는 손님들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는 감기에 걸린 아이가 다른 약은 다 거부하면서도 이 차만은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한 잔씩 마시니 종일 손발이 따뜻하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한 간호사는 사르르는 차가운 새벽에 이 차 한 잔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된다고 정성껏 적어보냈습니다. 추위의 곱은 손을 차 한 잔으로 녹이며 환자들을 돌본다고요. 후기 하나하나에는 그 혹독한 한파를 한국 차 한 잔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품 무기가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기들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매대 옆 게시판에 정성껏 붙여두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은 그 후기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망설임 없이 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게시판 앞을 지날 때마다 며칠 전까지 그 차를 매운 물이라 비웃었던 제 자신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이 모든 따뜻한 이야기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겨울을 나던 노신사도, 감기에 걸려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도, 추운 새벽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도 그 한 잔의 위로를 받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알량한 자존심 하나가 하마터면 수많은 사람의 따뜻함을 막아설 뻔했던 겁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하고 아찔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 손님이 다 빠져나간 매장을 정리하다 문득 직원 휴게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파와 사건들로 며칠 사이 부쩍 야위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졌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단단한 자만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의 겸손함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매대 앞에 서서 노란 병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입으로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차의 나라는 영국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저, 다른 나라의 차는 흉내일 뿐이라고 단정짓던 저, 그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모금의 차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의 나라가 영국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은 아프지만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감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붙들고 살던 단단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은 분명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넓고 깊은 진실이 들어차는 경험은 그 어떤 고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부끄럽되 후련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약 끝까지 몰랐다면 저는 평생 그 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테니까요. 이수진은 그 무렵 부쩍 자주 매장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차를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녀가 어느새 제게 둘도 없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매대를 정리하고 어떤 차를 새로 들여올지, 어떻게 진열하면 손님들 눈에 잘 띄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매일 쌓이는 손님들의 후기를 함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정리하던 중 제가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매운 물이라 비웃으며 그 추운 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온 그녀를 매정하게 돌려보낸 이유요. 줄곧 마음에 걸려 꼭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이수진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처음엔 다들 그런다고요. 낯선 음식 앞에서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의 차가 영국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차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담담한 말에 저는 또 한 번 그녀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좋은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떠벌리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진심으로 알려온 그 태도가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던 제 편견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올리버에게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아이는 잔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 한국 차가 최고라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전 죽은 듯 앓던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노란 병 하나가 추위에 떨던 도시 전체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외로워하던 노인의 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20년을 단단하게 굳어있던 제 편견을 이렇게나 따뜻하게 녹여놓았구나 하고요. 작은 차 한 잔의 힘이 이토록 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추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찬장에는, 그리고 우리 도시의 수많은 가정에는 이제 그 어떤 한파도 이겨내 따뜻한 한 잔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혹독했던 한파가 물러가고 봄과 여름과 가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매서운 추위가 영국을 덮쳤습니다. 거리에는 또다시 두꺼운 내투를 입은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매장의 풍경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빈 매대 앞에서 발을 구르던 무력한 매니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차는 우리 매장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시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잘 보이는 입구 정면 자리에 한국차 코너가 어엿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 한파 때 작은 시음대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매장의 얼굴이 된 겁니다. 유자차와 생강차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대추차에 오미자차, 모가차까지 한국 전통차 라인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코너 위에는 따뜻한 한국의 겨울차라는 큼지막한 안내판도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작년 손님들이 보내준 후기들도 나란히 붙어 있어 처음 온 손님들도 안심하고 차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그 혹독한 한파를 기억하는 단골 손님들은 올겨울 첫눈이 내리기 무섭게 이 코너부터 찾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박스째 사가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의 나라가 영국 하나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의 나라는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는 영국의 차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차가 있었습니다. 잎을 우려 오후에 여유를 즐기는 차도 있고 뿌리와 열매를 정성껏 끓여 추운 몸을 데우는 차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 다른 모양의 따뜻함이었던 겁니다.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좋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단순하고도 당연한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끝내 깨달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수진과는 이제 진짜 동료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다녀올 때면 늘 제게 새로운 차를 들고 와 직접 맛을 보여주었고 저는 영국 손님들이 어떤 맛과 향을 좋아하는지 그녀에게 세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를, 서로의 문화를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의 차 문화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영국의 티타임을 소개했습니다. 작년 그 추운 날 거절당하고도 무거운 상자를 들고 눈길을 뚫고 다시 와준 그녀의 그 진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우리 매장의 이 따뜻한 풍경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이제 어엿한 한국차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한국차를 자랑하고 직접 끓이는 법까지 야무지게 익혔습니다. 추운 날이면 학교에서 돌아와 제일 먼저 유자차부터 끓이는 아이가 되었죠. 아이는 종종 제게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국차를 안 가져왔으면 자기는 어쩔 뻔했냐고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낸 거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한 그 한 번의 용기가 우리 가족과 이 도시 전체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았는지 모른다고요.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배운 건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모금도 마셔보지 않은 채 한국 차를 그저 매운 물이라 비웃으며 매대에서 밀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몇 장면으로 한나라 전체를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좁고 단단한 편견 하나가 하마터면 이 모든 따뜻한 인연을 통째로 가로막을 뻔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저는 한국의 작은 노란병 하나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도요. 한국차가 그 어떤 화려한 광고도 없이 오직 그 맛과 정성만으로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전 작년 겨울 제 마음을 울렸던 그 백발의 노신사가 다시 매장을 찾으셨습니다. 1년 사이 한결 밝아지고 혈색도 좋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녀에게도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차를 권한다고요. 떠난 아내가 남기고 간 그 시린 빈자리를 매일 한 잔의 따뜻한 차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지만 그 온기 덕에 외롭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요. 저는 그분께 새로 들어온 대추차를 정성껏 한 잔 끓여드렸습니다. 작년 그날 이수진이 제게 처음 차를 건넸던 것처럼요. 그분은 그 잔을 주름진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주고 한참 동안 향을 음미하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작년의 그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한 잔의 차가 이렇게 한 사람의 겨울을,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한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지혜와 정성이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머나먼 곳의 낯선 이의 삶까지 따뜻하게 데울 수 있구나 하고요. 그것은 어떤 거창한 외교나 무역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눈은 어김없이 내릴 겁니다. 하늘에는 매서운 바람도 다시 불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추위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혹독한 한파도 거뜬히 이겨내 따뜻한 한 잔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잔 안에는 추운 겨울 자기 자식을 위해 정성껏 차를 끓여온 수백 년 한국 어머니들의 깊은 마음이,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묵묵히 세상에 전하려 한 사람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요. 차의 나라는 영국 하나뿐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오만한 영국 여자는 이제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한국 차 한 잔을 끓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노란 유자차를 풀고 그 달콤하고 알싸한 향이 주방에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잔을 두 손에 감싸줄 때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머나먼 동쪽 나라가 말없이 건네준 그 따뜻한 마음에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작년 그 겨울 제일 좁은 세상을 활짝 열어준 그 한 잔의 차에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번 겨울 유난히 춥고 외로운 날이 찾아온다면 따뜻한 한국 차 한 잔을 끓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잔 안에 담긴 온기가 분명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안에서부터 데워줄 테니까요. 멀리 떨어진 한 나라의 오랜 정성이 어쩌면 여러분의 겨울도 바꿔놓을지 모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